예, 안녕하세요. NCS 조직이해 능력을 강의하는 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조직이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이해 능력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영, 체제, 업무를 이해하고 국제 감각을 기른다. 즉, 조직 이해 능력의 하위 영역인 경영 이해 능력, 조직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및 국제 감각을 기름으로써 조직의 다양한 조직을 이해할 수 있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체제를 알고 조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조직 이해 능력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하면 당연히 한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된 상호작용과 조정을 행하는 행동의 집합체, 이것이 조직입니다. 그러면 조직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구조가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 인적 자원이 서로 협동하고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의 유형에는 공식적 유형과 영리성, 그 다음에 규모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성으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나누게 되고요. 공식적 조직은 조직의 규모, 기능, 규정이 조직화된 조직. 그다음 비공식적 조직은 인간관계에 따라 형성된 자발적 집단을 의미합니다. 영리성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느냐, 비영리 추구냐 여기에 딸려 있는데 비영리 조직을 먼저 이야기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 그래서 우리의 정부 조직이라던가 병원, 대학, 시민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과 같이 뭐 대기업, 뭐 작은 기업이든 간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영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 소규모와 대규모로 나누게 되고요. 소규모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네, 작은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기업, 그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법인을 설립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또 해외 법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의 국가나 다수 국가의 법인을 등록하고 경영 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단과 사회의 구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1차적 집단과 2차적 집단을 먼저 구분하는데요. 1차적 집단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개인이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 그래서 구성원 수가 적고 구성원 간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대체가 어렵습니다. 엄마가 없다 그래서 예, 그 엄마와 동일한 어떤 그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엄마를 역할을 해주는 뭐 새엄마가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 심리적으로 그 느끼는 관계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주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렵다. 그다음에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고 친밀하고 그다음 비공식적인 상호 조직이 중심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1차적 집단과 2차적 집단은 이제 공동사회로 구분한다고 보면 1차적 집단이 공동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친족,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친구, 이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2차적 집단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수도 많고 구성원의 대체도 용이하고 관계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바로 계약적 성격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사회로 한번 구분해 놓고 보면 1차적 집단에서 이익사회에 해당되는 것은 예,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공식적인 조직, 그 다음에 동아리, 동호회,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집단은 역시 비공식 조직인 정당, 학교, 종교단체. 여기서도 어떤 목표가 있죠. 그런 거와 이제 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이 집단들이 2차적 집단에서 이익 단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 집단이면서 이익사회인 거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체제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용어 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NCS든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실 때 그 과목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용어들을 잘 정의를 해 놓으시면 예,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 예. 체제는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결합한 부분의 총체를 의미하고 인풋, 투입되는 것, 업무 프로세스 과정, 그 다음에 아웃풋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인풋은 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업무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연결망, 즉 조직의 구조를 통해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하나의 예로 얘기한다면 생산 과정 이렇게. 그다음에 아웃풋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창출된 시스템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자, 조직 체제. 그럼 이런 구성 요소에는 조직의 목표, 규칙 규정, 업무 프로세스,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장래 상태, 그러니까 기업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그 모습, 그 다음에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와 자원, 시장, 역량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 조직의 목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업무를 하던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하던 아니면 자원을 관리하던 이런 모든 것이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조직 내 각 부문 간에 형성된 관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요. 거기에는 뭐 의사결정을 하는 집중도, 그다음에 명령 개통, 최고 경영자의 통제, 그다음에 규칙과 규제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도를 쉽게 파악을 하고 조직도에서 구성원들의 임무와 수행하는 과업과 일하는 장소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는 조직에 유입된 인풋 요소들이 최종 산출물 아웃풋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구성원 간의 업무 흐름을 연결하는데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걸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뭐 그 예로는 뭐 개발 프로세스, 주문 처리, 뭐 고객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각 업무별로 많이 있습니다. 조직의 문화, 최근에 조금 이 문화가 관심이고 또 문화를 잘 관리하려고도 하고 문화를 만들려고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조직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일체감과 정체감을 부여해주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규칙과 규정, 조직의 목표나 전략에 따라 수립되며 조직 구성원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일관성을 부여하게 된다. 예, 여러분이 이 일관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의 범위를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 조건 내에서 예,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미리 가이드를 주는 걸 규칙, 규정이라고 합니다. 기계 조직과 유기적 조직은 뒤쪽에서 하겠습니다. 조직 환경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환경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변화의 방향을 수립해야 되고, 조직 변화를 수립된 방향에 따라서 실행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 변화의 인지란 해당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 예, 모든 것은 인지함으로써 예,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 변화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식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바꾸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변화를 인식함으로써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게 해줘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변화의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화될 환경이 인지가 되면 예,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 변화의 방향을 수립해야 되죠. 이제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혁신적 과제, 뭐 이런 주제도 많이 달고 나오고요. 조직의 세부 목표나 경영 방식을 수정하거나 규칙 규정도 그에 따라 새롭게 제정하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추진 전략별 우선순위도 마련하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수립된 방향에 맞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 결과를 평가하는 거. 예. 위에서 환경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조직 변화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들의 결과와 성과물을 한번 검토하는 과정.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직 변화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유형의 구분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가 변화하거나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략과 구조가 변화하거나 신기술을 아니 기술을 도입해서 무언가 바뀌어야 되거나 기업의 문화가 바뀌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게 바꾸는 것. 그래서 고객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의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관과했던 부분이거나 문제점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충성 고객과 그 다음에 잠재 고객 중에서 신규 고객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과 관계된 것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전략과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의 경영 방식, 각종 시스템 등을 변경하는 것.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예, 조직의 어떤 그 통폐합이라던가 아니면 없애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임원 발령 내고 거기에 이제 관리자 발령 내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변화들이 바로 기업의 방향성을 잃게 하는 조직의 변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이 발명되었을 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요즘 뭐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본인들의 산업에 부과함으로써 예, 어떤 그 제품의 발전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조직의 목적도 변하고 그에 일치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바꿔주면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능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위 능력으로 경영 이해 능력. 일단 경영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조직이 수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플랜, 그다음에 실행하고 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 C 또는 피드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에 필요한 인재 자원을 확보, 배분하는 경영 활동을 실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러면 경영 이해 능력이란 조직의 경영 목표와 경영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조직 구성원으로서 경영 원리를 이해하고 경영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대단히 포괄적이고 대단히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에는 경영의 목적이 있고요. 그 조직 구성원이 인적 자원, 그다음에 자금, 그다음에 전략. 이 전략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의 목적은 조직의 목적을 어떤 과정과 방법을 택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경영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이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경영 성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선발 채용해야 되고 배치와 활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금, 경영 활동에 필요한 돈인데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금, 사기업에서의 자금은 재무적 기초가 되고요. 부족하면 경력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략. 기업 내 모든 역량과 자원을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화하고 실행에 옮겨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는 일련의 방침과 활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영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을 계획하고, 경영을 실행하고, 경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피드백하고 조정하는 것,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계획 안에는 미래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안 분석, 그다음에 실행 방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조직 구성원을 관리해주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감독하고 그다음 교정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거치고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경영의 과정입니다. 자, 경영 활동의 유형에는 외부 경영 활동과 내부 경영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경영 활동은 외부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케팅 활동입니다. 기업이 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그 회사, 자사의 차별적 가치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서 새로운 고객 창출을 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외부 경영 활동, 그 대표적인 활동이 마케팅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경영 활동은 그 고객에 대한 분리를 배우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 인적 물적 자원과 생산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뭐 인사를 관리하는 거 인사 관리 업무, 재무 관리하는 거 재무 관리 업무, 생산 관리하는 생산 관리 업무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내부 조직별로 또는 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죠. 경영 참가 제도라는 것은 네, 일반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진 더하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조직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목적은 경영의 민주성 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냐? 조직의 경영에 참가하는 유형, 그 다음에 이윤 참가, 자본 참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자본 참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뭐 우리사주 이런 것처럼. 종업원 지주제도나 노동주 제도. 그다음에 이윤 참가는 이윤이 났을 때 분배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조직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 의사결정 제도 및 노사 협의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는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확인하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 선택하는 단계. 확인할 때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발은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기존 것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탐색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되죠. 판단, 분석, 교섭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된 것을 기업 내부에서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 후에 이제 실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확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단은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 시간 대신에 바로 즉각 대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보 유출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즉각 대응을 먼저 하면서 진단을 거의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확인된 주요 문제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은 조직 내 기존 해결 방법 중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설계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경우에 대한 해결안을 설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 중에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선택하는 건데, 의사결정권자 한 사람이 판단하는 걸 판단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고요. 경영과학 기법에 의해서 같은 분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영 과학 기법과 같은 어떤 분석의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것, 이런 걸 분석. 그 다음에 이해관계 집단의 토의나 협상, 그 다음에 교섭을 통해서 선택하는 거, 교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것을 그 다음에 승인과 실행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실행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단 의사결정 어떤 것이냐? 자, 한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보다가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야, 연령 다르고, 성별 다르고, 경험 다르고, 각자 공부한 분야가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보는 관점,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집단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참여한 조직원들,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참여한다고 하면 수용이 되게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을 가장 많이 요즘 쓰고 있는 데가 창의적 문제 해결. 이쪽에서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묵언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과 특정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독점할 때 문제점이 생기게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인스토밍 되겠습니다. 예. 하나의 집단에서 의사결정으로 사용된 대표적 방법이고, 여러 명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제시하여 그 중에 최선값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 금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거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발표. 문제에 대한 제안은 자유롭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량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대단히 빠르게 다다익선 많이 이끌어내는 게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결합과 확장을 통해서 예,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그 브레인스토밍이 약간 구두의 의견 전달 방식이라고 하면 브레인 라이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잇을 써서 메모를 막 이렇게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브레인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뭐 만약에 모인 사람이 5명이라고 하면 5명에게 동일하게 5칸으로 분리된 예, 양식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각자 3개씩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1, 2, 3 이렇게 적죠. 그럼 이걸 옆에 사람에게 다 돌아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은 본인이 낸 처음에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았더니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키워드를 보니까 아 나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또다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돌리면 또 옆쪽에 있는 사람이 예,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 네, 짧은 시간 내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충합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문제 해결을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경영 전략은 전략 목표를 일단 설정해야 되는데 비전이나 미션이 설정이 되죠. 그다음에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나 먼저 보면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같이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의 가진 내부 환경과 자, 외부 환경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같이 합쳐서 분석하는 것을 수학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끝나게 되면 경영 전략을 도출하게 되는데 그걸 조직 단위로 하기도 하고 사업 단위로 하기도 하고 부문별로도 하기도 해서 전략은 큰 조직 단위로, 부서 단위로, 업무 단위로도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전략이 도출되고 나면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이 이루어지고요.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시 재조정하는데 피드백이 가는 게 항상 예, 뭐 설정, 갈 수도 있고요. 환경 분석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출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어느 단계에서 실행 단계에서 과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실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 전략의 유형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원적 경영 전략은 해당 사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럼 유형에는 어떤 게 있냐?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목표 시장의 산업 전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정 부문,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가전 시장, 여기는
세탁기.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전략적 우위 요소인 내가 그러면 가전시장 전체에서 어떤 고객을 특성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거기에서 원가 우위로 갈 거냐. 이렇게 전략이 두 개가 나누어지고요. 집중화 전략은 특정 산업 부분, 세탁기 시장이라면 세탁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에 집중할 거냐, 또는 어떻게 원가 우위에 집중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 수립 방법에 이렇게 중요하게 세 개가 있고 집중화 전략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네 개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을 본원적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 절감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가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과 구매 편의성을 내서 시장 점유율이 넓어지게 됐죠. 차별화 전략은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고객에게 가치가 있고 독특한 인식을 전략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품질 개선도 많이 하고 서비스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많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 프리미엄 시장의 차별화 아니면 고가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화 전략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항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단거리 지역에서 비즈니스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집중화 전략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직 체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란 조직의 목표와 구조,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 조직이 사회적, 조직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때에 조직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체제의 다양한 요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 체제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의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목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목표의 특징은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조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목표 간의 위계 질서가 있고 가변적 속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 요소와 상호관계를 가지는 게 조직 목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조직 목표를 분류를 하면 이제 전체 성과, 자원, 시장, 인력 개발, 혁신과 변화, 생산성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성과, 영리 조직의 수익성,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자원은 조직에 필요한 재료,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조직 인력 개발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 훈련, 승진, 성장 등과 관련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불확실한 환경에서 변화해서 적응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하는 게 혁신과 변화에 대한 조직의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산성에 대한 목표는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량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을 높이는 걸까요? 낮추고 조직 구성원 1인당 생산량을 투입 비용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건 생산성. 자, 그럼 조직의 구분으로 가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나누어집니다. 기계적 조직은 구성원의 업무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많은 규칙과 규제가 있습니다.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엄격한 유계 절차를 가집니다. 군대와 정부, 공공기관. 네. 그 상명하달.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하부 구성원들에게 많이 위임되어 있으며 업무도 고정되지 않아서 업무 공유가 가능한 조직이고 비공식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규제와 통제의 정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낮아서 변화에 맞춰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사내벤처팀 혹은 특수 과제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팀 또는 TF팀 이런 것들이 유기적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 그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에는 전략, 규모, 기술, 환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 기계적 조직이 좋은지 유기적 조직이 좋은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조직이 설계가 끝나면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문화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서 결과, 즉 조직의 성과와 만족 여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조직 결정, 구조 결정 요인에 해당되는 전략을 한번 보면 조직의 전략이 바뀌면 조직의 구조도 바뀌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이어 수립한 계획이 조직의 자원을 배분하고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침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방향이 불확실해지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업 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가 사례가 많아진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약간 그 사업 부문별 조직들이 이런 데 많이 구성되게 됩니다. 규모.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직에 비해서 전문화 분업화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은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조직이 투입 요소를 산출함으로써 전환하는 지식이나 기계 절차 등을 얘기하는데 소량의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 유기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대량의 생산 기술을 가진 조직은 기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기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근데 환경,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에서는 기계적 조직이 적합하고요. 예, 그다음에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유기적 조장이 그 시장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의 형태. 예. 조직도는 구성원들이 임무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이라는 장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럼 이런 조직도를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별 조직 구조 형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조직 구조 형태는 CEO가 최상위층이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 아래에 단계적으로 배열되는 구조. 기업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중요시하거나 소규모 법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조직이죠. 사업별 조직 구조 형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제품, 지역, 고객별 차이에 따라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한 형태. 이쪽에 보시면 최고 경영자 밑에 뭐 각 사업 부문, 제품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제품 2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아래에 네,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품질 관리라든가 판매와 또는 회계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그 제품 일을 위해서 네, 다 일할 수 있는 조직들이 갖춰지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사업별 구조 형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사업이 바뀌거나 변화를 적응하는 데도 대단히 빠르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게 되죠. 음.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품이 많은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조직 내 집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이라고 하면 조직 구성원들 몇 명이 모여서 일정한 상호작용의 체제를 이룰 때 형성이 되는데 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집단이 주는 이 역할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허물고 자율적 환경 속에서 조직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팀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유형에서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을 앞쪽에서 설명한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단 간의 경쟁, 네,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전쟁도 어떻게 보면 집단 간의 경쟁의 하나의 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집단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 집단 내부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집단의 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과열되면
뭐 자원 낭비하고 업무 방해되고 비능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집단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팀의 역할. 팀은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집단입니다. 팀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기여를 강조하고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팀의 공동 책임도 중요시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인식도 공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팀의 성공은 협력이죠, 협력, 팀워크. 더하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리자층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이해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이해 능력. 즉,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그 권한을 통해서 내가 행사한 업무의 수행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는지를 잘 이해하고, 내가 하는 업무가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의 역할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라면,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래서 업무 이해 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알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행동을 확인하고 하는 능력이다. 조직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 내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업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조직의 업무는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분되어지는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원활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뭐 어떤 부서 일이 별로 없는데 거기다 많이 주고 우리 부서 일이 바쁜데 감정적으로 뭐 한 두 명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직을 세로로 분할하는 것으로 업무의 종류, 성격,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다. 조직의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업무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총무, 인사, 기획, 회계, 영업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는 총무와 인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와 회계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들은 인사에서도 채용 부문, 그 다음에 교육 훈련 부분, 그 다음에 뭐 인사의 어떤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부서별 업무인데요. 이 부서별 업무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이제 모듈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앞쪽에서 봤던 기능별 또는 사업 부문별 어떤 업무 분장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응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업무의 특성을 보면 공통된 조직의 목적을 지향한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리고 나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설정한 목표는 다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도구가 다양하겠죠. 당연히 업무도 세분화되고 각각이 요구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채용할 때도 보면은 분야별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업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이 부분은 뭐냐면 업무는 조직 내에 다른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특정 업무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업무가 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업무가에는 서열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재량권. 업무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하는 힘을 업무 권한이라고 하고 이 권한의 힘은 자신이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업무 권한에 따라 자신이 수행할 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관리자가 조금 더 팀장이 팀원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수행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요. 업무 지침의 확인, 활용 자원의 확인, 업무 수행 시트의 작성.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업무 지침의 확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하지만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랑 과정이 다르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개인이 선호하는 성향에 따라서 효과적 업무 수행 방식도 노하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 지침과 나의 업무 지침을 가지고 있대 조직의 업무 지침을 해야지 않아야 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활용 자원의 확인. 내가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직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 시간들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제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간, 예산, 기술, 인간관계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수행 시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구체적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데요. 뭐 칸트, 워크플로우 시트,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럼 업무 지침의 확인. 뭐 앞쪽에서 설명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직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네. 개인의 업무 지침도 작성할 수 있고요. 업무 수행의 준거가 되는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된다면 조직의 업무 지침을 토대로 개인의 업무 지침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업무 지침을 작성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직 업무의 지침,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겠죠?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장단기 목표, 경영 전략, 조직 구조, 규칙, 규정 등을 교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활용 자원의 확인, 업무 지침을 수립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업무와 관련된 자원으로 시간, 예산, 기술 등의 물적 자원과 조직, 기술 등 및 물적 자원과 조직 내 외부에서 공동으로 일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있다. 인적 자원이죠.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면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 업무 수행 시트의 작성은 활용 자원과 구성원을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수행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개인의 경험에 따라 칸트, 워크플로우 시트, 체크리스트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고, 주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치고 세부적인 단계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과 처리해야 할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 지점의 원인 판석을 하는데도 용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칸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업무, 뭐 부서별 업무이기도 하고, 나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팀의 업무이기도 한 것을 업무를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표기함으로써 한눈에 그 업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칸트 차트.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시트는 일의 흐름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가 되는 일, 부가 되는 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어떤 필요한 도구, 그 다음에 어떤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표기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어떤 업무의 흐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완료됐는지를 팔로우업 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용되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 요인을 안다는 것은 방해 요인을 제거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문이나 인터넷, 전화, 메신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계속 그걸 응대해두다 보면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서 일정한 시간 단위로 정해놓고 접속하거나 확인하고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인 통화들은 나중에 업무 외에 한다. 갈등 관리. 갈등은 새로운 시각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고 조직의 침체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갈등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되게 필요하고 협상과 의견 일치에 초점을 맞추면 양측 다 되게 좋은 문제 해결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화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때는 회피 전략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그래서 회피 전략은 절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지문이겠죠. 선택지겠죠. 스트레스 관리.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스트레스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너무 과한 스트레스는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 경력 개발 등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부정적 결과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각각 관리 방법이 나와줘야 되고, 개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시간 관리를 통해서 명상을 한다거나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조직은 직무의 재설계나 역할을 재설정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형성을 고려해 줘야 되는 이 양자가 같이 된다면 스트레스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관리하는 것이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적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국경이 없는 느낌이기도 하고 물건을 전 세계에서 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이 국제 감각이죠. 자, 오늘날과 같이 개방화, 정보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업무 중 국제 이슈에 영향을 받거나 외국인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관련 분야의 해외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 이슈를 확인한다거나 신문의 국제명을 매일 정독하고 업무와 관련된 국제 전문 잡지를 정기 구독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상공회의소, 산업별 인적자원 개별 협의체, 무슨 협회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뭐 코트라 이런 쪽에 있는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의 국제 동향을 계속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학술 대회나 뭐 박람회 같은 거에 참석해서 글로벌 이슈나 전문가 의견을 접하는 것.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주요 용어나 외국의 표현을 미리 익혀두면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쓰는, 뭐 고객을 상대하는 쪽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은 고객에게 쉽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해 줌으로써 그 용어가 주는 의미를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한 단어로 아, 저게 무엇이야 라고 인지하게 하고 그게 또 전문성을 인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시간도 단축해주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어 표현이라던가 어떤 전문 용어 정도 주요 용어는 인식하고 대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외 서점 사이트를 방문해서 최신 서적의 목록이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자주 대화하면서 너희 나라는 어때? 그런 것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도 국제 감각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되려 이 부분은 요즘 해외에서 그 K-푸드라던가 K-팝, K-컬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국인을 설득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조직의 목표 나오죠. 예. 국제 감각이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조차도 조직 내에서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크고 관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바디랭귀지, 해외에 가서 언어 잘 안 되면 바디랭귀지로 하면 다 통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냐?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매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국제적 매너에는 뭐 인사하는 방법 중에서 뭐 미국에서는 악수할 때 어떻게 하고 호칭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영미에서는 악수할 때 어떻게 하고 눈 맞춤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상대방과 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 인사법 그 다음에 사교와 업무용을 나눌 때 어떤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어떤 명함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예, 글로벌 국제 매너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지키기. 이것도 역시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미국인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아, 그 사람 신뢰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나 동부 유럽, 아랍 지역은 시간 약속은 형식적인 것뿐이라는 거죠. 뭐예요? 당연히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랍 지역 사람들하고 약속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고 가버리면 되려 그게 아랍에서는 신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맞춰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런 국제적 매너를 좀 지켜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자기네 문화에 대한 익힘을 또 받으면 그들도 다시 국제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러죠라고 배워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국제 매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식사할 때도 식사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경양식을 먹을 때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순서라던가 음식이 나오는 순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일단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 기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너는 거기에 더해짐으로써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에티켓은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매너는, 네, 매너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나라 가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지켜주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그에 더해서 어떤 매너, 배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국제 감각으로서는 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직의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하위 개념들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조직의 능력이 뭐, 그 어떤 뭐 피셋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거의 모듈형 형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피두리형 형제, 약간의 이론에다가 간단한 사례 정도 누구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직이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까지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